범인 최 씨는 38세의 나이로 당시에 그는 무직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 12세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또 주택에 침입해 금품 무름친 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교도소를 출소하면서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4번씩이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또 2004년 5월 19일에는 강도와 강간 혐의로 안양에 있는 교도소에서 3년 7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범인 최 씨가 출소하고 나와서 4개월 정도 후인 2004년 9월 18일 오후 2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상습적인 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최 씨는 일할 생각 따윈 전혀 없었고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최 씨는 한 주택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대상을 선택한 주택으로 가서 여기 땡땡이라는 사람이 쇠도로 살고 있나요?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시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동정을 살핀 뒤 피해자 외에 별다른 사람이나 남자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는 주부 정 씨와 2살 된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힌 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다시 주먹으로. 그렇게 그는 피해자가 느꼈을 저항 의지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의 기습적인 무차별 폭행으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정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한 폭력과 극심한 공포 때문에 점점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포대기 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도중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피해자의 아들을 태운 유치원 차량이 집 앞에 도착해서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 씨는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기는커녕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순간적으로 생각해냅니다. 바로 최 씨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의 아이는 어렸었고 유치원 교사가 친아빠의 얼굴은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친엄마가 폭행당한 뒤 결박되어 있는 집으로 범인 최 씨가 피해자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최 씨는 계속해서 반항하는 주부를 폭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다시 저항을 시작한 것은 이 변태 같은 최 씨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나 아들을 해치기라도 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계속되는 폭력으로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처참히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기까지 이 죄 없는 주부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와 공포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 씨는 집안을 뒤져 현금 1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1장, 통장에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서 잽싸게 달아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범행을 5살인 아이와 겨우 2살인 그 동생이 모두 지켜보는 점에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살해된 주부 정 씨는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쯤 퇴근해서 아내를 찾았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 시신 위에서 어린 자녀들이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최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또 강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체포 당시 최 씨는 38세에 무직 상태였습니다. 또한 체포 이후에도 반성의 모습이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전 범죄에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이 사건에서처럼 살해한 뒤에도 편하게 잠을 자고 훔친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느긋하게 영화를 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최 씨는 범행 원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범행을 지르는 이유는 과거에는 최 씨도 열심히 일하던 일반적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의 탓이라 말하며 범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사회 탓으로 돌려대며 성폭행 피해자들이 겉으로는 싫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징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체포된 최 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그가 받은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는 등의 정상 참작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정 씨가 사망하고 남은 유족들. 5살의 큰 아이는 포대기를 몸에 감고서 돌아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살 된 딸은 가구 틈에 끼어 있어야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 씨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는 한동안 매일 술에 의지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가정 상황으로 아이들은 조부모의 손에서 맡겨졌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 조부 정 씨는 그때 겨우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는 5살, 둘째는 2살이었으니 지금이 2023년이니까 어느덧 두 아이는 현재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망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남은 유가족들은 부디 지금은 평온을 찾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최 씨 같은 이런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랑 돼지랑 전혀 다를 게 없어. 그냥 다 똑같은 고깃덩이야. 난 언제나처럼 중얼거리며 정형칼을 집어들었다. 눈앞에 놓인 것은 소도 돼지도 아닌 죽은 사람의 시체. 하지만 내가 시체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장례라든가 그 비슷한 것 따위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난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정형칼을 시체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곤 조심스레 가죽을 벗겨낸 뒤 부위별로 손질해서 정리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었다. 그 찜찜함을 지우려 독한 술을 한 모금 들이킨다. 고기 손질 중엔 술은 절대 금기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도저히 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난 약간의 술기운에 의지한 채 고기 손질 작업이 계속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손질하던 고기가 예쁘게 토막난 고깃덩이가 되자 죄악감도 옅어졌다. 땀을 닦아내고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꽃님아, 다 됐어. 와서 정리해. 그리고 올 때 마실 것도 좀 가져오고. 크게 소리치자 곧 부스스한 얼굴에 꽃님이가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김 실장 금방 온다니까 잘 포장해서 준비해둬. 꽃님이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정리하고는 손질된 고기들을 담기 시작했다. 꽃님이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 눈을 마주치기까지 한다. 옅은 미소마저 걸린 그 모습을 보니 오싹하기까지 했다. 꽃님아, 그거 그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아? 내 실없는 물음에 꽃님이는 해맑게 웃으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새삼 이 벙어리 소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듣기로는 이곳에서 일한 지 제법 오래되었다는데 아무리 봐도 20대 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적어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람 고기를 다뤘다는 말이었다. 난 담배를 필 겸 밖으로 나오자 마침 김 실장이 탑차를 끌고 들었다. 벌써 끝냈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전문가 다 되셨네. 능청스레 말하는 김 실장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는 물었다. 저렇게 어린애가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김 실장은 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GM이 비 때문에 끌려온 거지 뭐. 벙어리지만 생긴 건 그래도 봐줄만 해서 술집에 꽂았었는데 접대할 성미는 아니야. 손님 혓바닥을 아삭하고 깨물어 버려서 뒤지게 맞고 이리 쫓겨왔지. 뭐 그 손님이 진상이긴 했지만 일은 야물딱지게 잘해서 벌써 몇 년째 사람 고기 만지면서 여기서 시중드는 거지. 어린 나이에 참 딱하다 싶은 마음과 정말 독하다며 혀를 내두르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어 기묘한 기분이었다. 정형할 고기를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김 실장, 정형사인 나, 또 잡일꾼인 꽃님이, 이렇게 셋이 이 정육공장 인원의 전부이다. 나 역시 그냥 돈 하나만 보고 무작정 시작하게 된 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 큰 조직이 운영하는 인육 공장인 것만은 확실했다. 예전에 김 실장은
도박빚으로 힘들어하는 날 찾아와 내게 제안했다. 정형사랬지? 보니까 소 돼지 잡아서 빚 갚기는 틀린 것 같고 같이 일 하나 안 해볼래? 길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사람 고기 손질하는 일이야. 외곽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 상주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고기 손질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돼. 밖에 못 돌아다니고 외부 연락 못하는 대신 잠미라는 애가 필요한 거 사다 줄 거야. 좀 찜찜하고 답답하겠지만 페이는 그만큼 세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서 빚 갚고 돈 벌고 하면 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인간이 할 짓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으니 결국 이곳에 와서 사람을 토막내는 꼴이 되었다. 내일이나 모레 또 올 거야. 그동안 몸이나 풀고 있어. 꽃님이가 정리한 고기들을 끌고 오자 김 실장은 그것들을 전부 싣고 떠나갔다. 김 실장이 떠나자 공장은 조용해졌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을 들어올려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역한 감정이 몰려왔다. 아무리 고깃덩어리일 뿐이라 되뇌어봤자 내가 썰어낸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었다. 찜찜함을 넘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머릿속도 멀쩡할 리가 없었다. 불안증이라고 해야 할까? 머리를 감을 때조차 눈을 감지 못한다. 죽은 고깃덩이가 덮쳐올 리도 없거니와 귀신 따위를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포심 때문에 매번 이 꼴이다. 뉘엿뉘엿 져가는 해를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도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찔함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은 예사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피곤함보다는 정신적으로 지쳐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서늘함은 무엇일까? 두려움이나 죄책감일 수도 있고 거부감이나 자괴감일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도저히 혼자서는 잠을 이룰 수 없단 것이다. 한동안 고민하던 난 목을 가다듬고는 꽃님이를 불렀다. 꽃님아, 안 자면 이리 좀 와볼래? 다행히 자고 있지 않았는지 건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꽃님이가 들어왔다. 낡고 해진 늘어난 티셔츠를 잠옷이랍시고 입고 있는 모습은 안쓰럽고 또 외로워서 잠시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왜 불렀냐면 혼자 있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자. 삼촌뻘은 될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질색을 할 만도 하건만 꽃님이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닥에다가 매트 깔아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님이는 거리낌 없이 침대 이불을 들치고 들어와서는 내 옆에 자리 잡았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 난도감을 주었다. 금세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드는 꽃님이의 체온을 느끼며 나 역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김 실장은 고기를 가져오고 내가 정형하면 꽃님이가 정리해서 다시 김 실장에게 넘긴다. 다만 지금의 난 예전처럼 불안감에 떨지 않았고 꽃님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냥 옆에서 잠을 자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 내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다. 아직은 착하고 순수한 꽃님이의 마음을 지켜줄 때니까. 괴롭기만 했던 이 인육 공장이 이젠 좋아지기 시작했다. 꽃님이 빚 다 갚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나? 빚이 얼마나 돼? 내 질문에 김 실장은 날 빤히 보더니만 피식웃으며 대답했다. 왜? 백마탄 왕자님 노릇이라도 해주시게? 난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김 실장은 딱히 듣는 눈치는 아니었다. 괜히 욕정에 눈멀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건드렸다간 진짜 피 보낼 수 있어. 저년 저거 저래 보여도 보통 미친년이 아니거든. 애초에 이따위 일을 그래도 오래 하는 정신머리니까 말 다 했지. 아마 평생 여기에 틀어박혀 있을 거니까 아예 신경 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만 하다가 빚 갚는 대로 나가서 싹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리고 꽃님이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그게 신상이 좋아. 난 대답 대신 가만히 담배만 피워댔다. 꽃님아, 너 여기 일 그만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데? 꽃님이는 멀뚱히 나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주었다. 부정인 건 알겠지만 대체 어떤 부정일까? 내가 싫다? 아니면 신경 꺼라? 그도 아니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해라? 계속 되물어봐도 꽃님이는 어떤 형태로든 알려주지 않았다. 답답함을 느끼며 늘 그렇듯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대충 계산해 봤을 때 6년 정도면 빚을 다 갚을 것 같았고 어떻게든 한몫 챙겨서 여길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꽃님이까지 데려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 10년? 15년? 김 실장이 평생이라고 했으니 20년은 더 걸릴지도 모른다. 아니, 그때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놈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쓸만한 장기는 전부 뽑아낸 다음 남은 시체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겠지. 칼을 잡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정하기 위해 난 숨을 몰아쉬며 앞에 놓인 고깃덩이를 바라보았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시체 토막. 언젠가는 꽃님이가 이렇게 될까? 발가벗겨져 도마 위에 올라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발라져서 고깃덩이가 되어서 이리저리 팔려나가게 될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난 손질하다만 고깃덩어리를 집어던지고 꽃님이를 바라보았다. 꽃님이는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돌아보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꽃님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 나가자. 도망가자고. 여기서 짐승처럼 살다가 추하게 죽을 바에 차라리 같이 밖으로 가자. 어딜 가더라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둘이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살자. 어?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게. 꽃님이는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젓다. 그 모습에 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꽃님아, 평생 일해도 돈 못 갚는다며. 그렇다고 그놈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둘 것 같아? 어떻게든 뽑아먹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놈들이 너 고기로 안 만들 거란 보장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에 있겠다는 거야? 꽃님이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내가 지켜준다잖아. 행복하게 해준다잖아. 여기서 나갈 수 있다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사람 시체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알아들어? 내가 사랑한다잖아. 넌 안 그래? 넌 나 사랑하지 않아? 꽃님이의 얼굴에 혐오감이 비추어졌다. 난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런 8년이 꼬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신한 척이야?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거 기껏 참고 지켜줬더니 날 병신 취급해? 꽃님이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니 코 앞으로 꽃님이의 얼굴이 다가왔다. 언제나 봐왔던 얼굴이지만 더는 유혹을 참기는 힘들었다. 그대로 거칠게 꽃님이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것도 미친놈이었네. 김 실장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 곧 입 안으로 말 못할 통증이 느껴졌다. 크게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피 한 움큼을 뱉어냈을 뿐이었다. 야, 너 지금 혓바닥이 없어서 말 안 나올 텐데. 왜? 너의 그 혓바닥을 내가 잘라버렸거든. 내가 그렇게 미치냐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새 못 참고 헛짓거렸네. 고개를 돌려보니 꽃님이는 칼을 집어들고는 내가 손질하다만 시체 머리에서 혀를 잘라내고 있었다. 저녀 식성이 아주 미치거든. 이년이 빚 다 갖고도 왜 여기 있겠냐. 들어오는 시체에서 혓바닥 뽑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혀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주 여기 평생 죽치고 있는 거야. 넌 전현한테 낚여서 혓바닥 놀리다가 이 꼴 된 거고, 다음에 오는 놈한테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네. 혀 놀리다가 좆대는 수 있으니까 입단속 절하라고. 시체에서 갓 잘라낸 혓바닥을 개걸스레 씹어 삼키는 꽃님이를 보며 김 실장이 말을 이었다. 저 미친년 저거 왜 벙어리가 됐는지 알아? 지 혀를 지가 씹어 먹었대요. 저 미친년이. 저년은 진짜 차원이 다른 또라이야. 저희 집은 작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개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그냥 마당에 풀어놨다가 어느 날 보니 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또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뽀미였고요. 그냥 평범한 푸들입니다. 저는 뽀미와 함께 산책을 자주 갔었고, 산책을 가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폐지를 줍는 앞집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뽀미를 볼 때면 소세지나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뽀미한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바로 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샤워를 할 때나 산책을 갈 때도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만 보면 좋아서 막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한강에 산책을 할 때면 한강에도 뛰어들려고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뽀미마저 사라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너무 쏟아지면서도 뽀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름이라서 너무 더웠지만 더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강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찾아간 저는 밤이 새도록 뽀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밤이 다 지나가고야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가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보여서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서 뽀미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집에 가는데 잘 먹었어.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뒤에서 저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소름 끼쳐서 바로 뒤를 돌아보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이성을 잃기 직전이라서 할머니를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게 친절했던 할머니와 새벽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렸거든요. 잘 먹었어 라는 이 네 글자가. 저는 집에서 샤워하고 이른 아침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샤워하면서 피로가 어느 정도 가시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뽀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찾아다니다 결국 집 근처 경로당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에까지 들어갔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건 큰 가마솥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마솥을 보니까 우리 뽀미가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크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로당까지도 다 찾아보고 난 뒤 집에 돌아가려고 경로당을 나오는데 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요. 저는 뭐지? 하고 털을 만져보니까 우리 뽀미의 털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의 모든 장롱과 사물함은 다 열어보았지만
걔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까지 열어보니 된장이나 목다 남긴 육개장 같은 것 뿐이었죠. 정말 그때는 뽀미를 잃은 절망감에 모든 것이 뽀미와 관련돼서 생각났었습니다. 결국 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끝이 없더군요. 경로당 앞에 쓰레기통까지 뒤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열자 그 안에는 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털은 뽀미와 같은 하얀 털에 심지어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하려 경로당과 그 경로당 근처의 CCTV를 보고 나니까 폐지를 줬던 그 할머니가 우리 뽀미를 데리고 가는 장면과 경로당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몽둥이로 우리 뽀미를 가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뽀미를 잡아서 죽이고 보신탕을 끓여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뽀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키우던 개마저도 먹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냥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합의는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어차피 그 노인들도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이 무겁지가 않아서 처벌도 정말 미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심해봤자 집행유예래요. 잡종이라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고요. 마음이 너무 착착합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들 하나같이 찢어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한테 친절하게 특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개한테 식탐으로 유혹한 뒤에 나중에 몰래 훔쳐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하루빨리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뽀미를 위해 좋은 곳에 가라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난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부모님께서 사고로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시골 할머니 집에 살게 된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몇 년간을 그 오지나 다름없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다 합쳐봐야 20가구가 넘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너무도 자유로웠다. 어른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형 누나들 통솔하에 제법 먼 거리에 있는 분교로 통학했고 학교가 끝나면 상가 들을 누비며 놀았다. 부모님이 늦으시는 날엔 아무렇지 않게 옆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곤 했다. 자유롭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자랄 수 있었지만 그 마을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엔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말 것. 그리고 늦은 밤 누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이 규칙엔 아이도 어른도 예외가 없었다. 당시 시골 마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뜻밖의 규칙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동네 형들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밤이 되면 득신이가 돌아다니거든.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도 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생떼를 쓰기라도 한다면 득신이가 잡아간다는 말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라 생각했다. 호랑이나 귀신, 도깨비 등 서로 이름만 다를 뿐 아이들이 떼를 쓸 때마다 어른들이 사용하던 방법이니까 나 역시 철이 들어감에 따라 그걸 거짓말로 생각했지만 어른들이나 형 누나들은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다. 해만 떨어지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고 혹여나 이동할 일이 있으면 세 사람 이상씩 모여 다녔으며 어지간해서는 다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덕에 밤만 되면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침묵에 잠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 번꼴로 마을에는 꽃상여가 들어섰다. 듣기로는 늦은 밤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혹은 술 취한 채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득신이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냥 어른들의 겁주기 용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언젠가 동네 형에게 득신이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근데 형, 득신이가 진짜 뭐예요? 대체 뭐길래 밤에 밖에도 못 돌아다녀요? 잘못 만나면 죽는다는 건 아는데. 형은 주변을 조심스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득신이란 건 말이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야. 누구는 혼을 빼간다고 하고 누구는 저승으로 데려간다는데 다 같은 말이겠지? 저 뒷산엔 오래전부터 득신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잡아먹을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득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려버리는 녀석이라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된대. 이거 괜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너도 명심해. 우리 옆집 상철이 아저씨나 천장님 막내 아들 죽은 거 너도 알지? 시체가 갈갈이 찢겨서 살덩어리 몇 개만 남았다잖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득신이 같은 괴물은 초대받지 않는 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집 안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가장 원하는 무언가의 모습을 한 채 사람을 꿰어낸다는 것. 그러니 절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고전 설화에 나오는 두옥신이 혹은 어둑신이의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누군가의 모습과 목소리로 꿰어내는 것은 창규나 장산봉과 비슷했다. 아무튼 나 역시 어른들과 형들의 말대로 마을의 규칙을 잘 지켰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목적에 둔 어느 날이었다. 이제 얼마 뒤면 할머니를 떠나 대학 기숙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싱숭생숭하던 시기였다. 독립해서 혼자 살면 좋게 하겠는데 할머니 혼자 적적하게 계시고 생각하니
좀 그러네. 우리 할머니는 날 키워준 유일한 내 가족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감정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대학에 가고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자주 찾아뵐 거라 다짐하고는 늦게 잠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난 힘겹게 눈을 떴다. 묘하게 몽롱한 기분을 느끼며 귀를 기울여 보니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무심코 대답을 한 나는 번뜩 정신을 차렸다. 우리 마을에선 늦은 밤 다른 집에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금기였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철아. 오싹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아는 목소리였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희미했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방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철아, 애비다. 문 좀 열어보거라.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그리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맺혔고 머리는 자꾸 몽롱해졌다. 무심코 문을 열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지만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버리려 해도 창호문 너머 비치는 그리운 아버지의 실루엣에 자꾸만 눈이 갔다. 기철아, 밖이 춥구나. 어서 문 좀 열어다오. 네 엄마도 같이 왔단다. 곧이어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그림자 역시 문에 비쳤다. 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고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동안 씩씩하게 자랐다고 자부했지만 안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마음껏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기철아, 어서 열어다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냐. 정신 차려. 저건 괴물이잖아. 그렇게 다짐했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순 없었다. 그러는 동안 밖에 있는 문소리는 점차 격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서 열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 이번엔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렸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어리고 철이 없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십 번 주의를 받지 않았다면 정말 문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은 누구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가짜임을 알면서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난 귀를 막은 채 이를 악물고는 소리를 무시하며 수없이 되뇌었다. 저건 가짜야. 저건 가짜라고. 저건 그냥 괴물이야. 어느덧 문은 부서질 듯 흔들려 대었고 목소리는 점차 이상해지더니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문 열어! 문 열어! 또다시 공포심이 찾아왔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한참을 이불 속에서 덜덜 떨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밤사이 흘린 땀으로 온몸이 푹 젖어 있었고 피로감과 긴장감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는 그대로 알아눕고 말았다. 득신이가 왔다 갔구만. 이장님은 누워있는 내게 말했지만 난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걱정스레 날 간호해주고 계셨으므로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우습게도 막상 지나고 나니 공포심이 물러가고는 그리움이 찾아왔다. 어제 본 부모님의 그림자 그리고 목소리 가짜일 뿐이라고 지워버리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만약 문을 열었으면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자꾸 터져나오는 나쁜 생각을 애써 무시한 채 눈을 감았다. 혹여나 꿈에서라도 나타날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 이후로 득신이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난 할머니와 헤어져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걱정하지 마요.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올게.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잘 테니까 건강히 계셔야 돼요. 알겠죠? 시간 날 때마다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마을을 떠났다. 첫 학기는 제법 바쁘게 보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랴, 학교 생활에 적응하랴 간단치 않았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나 슬슬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갈 때쯤 마을 이장님의 연락을 받았다. 기철아, 큰일이다. 너희 할머니 문을 여신 모양이구나. 고향집에 차려진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쓰러져 오열하는 내게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저 손주감 없이도 그리우셨던 게지. 죽은 아들 목소리는 그리 잘 참아내지던 분이 네가 떠나자마자 이럴 줄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주말에 무리를 해서라도 찾아왔다면, 그랬다면 할머니가 득신이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과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여 당장이라도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뒤틀리는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을 인형처럼 멍한 상태로 보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집을 지키며 마을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나쁜 마음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라도 늦은 밤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님일지 할머니일지는 모르지만 행여나 가짜일지라도 꼭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머니의 손과 얼굴을 쓰다듬으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내가 죽게 되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오늘까지도 혹여 그것이 내 방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곤 한다.
대학에 들어가 막 자취를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 손님이 많이 오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몇 명 수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몇 명이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다고나 할까?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는 그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끄럽게 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잠에 들 무렵이 돼서조차 웅성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청 큰 소리는 아니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그 소리가 들려온 탓에 결국 신경 쓰여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했다. 그 후 며칠간 매일은 아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빈번히 들렸다. 그러다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진 끝에 결국 나는 한 소리 늘어놓으려 아래층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래층 사람이 나왔다. 나이는 나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였다. 또 보기엔 학생 같은 느낌이었다. 난 윗집에 산다는 것을 밝히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꺼내자 갑자기 그 사람은 언짢아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언성을 높여 내게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매일 밤중에 뭘 하는 겁니까? 일단 아랫집 사람을 사토시라고 해두자. 그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나는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했다. 아래층에서부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러자 사토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거라고 반문했다. 또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항의를 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몇 번이고 들었으니 잘못 들었을 리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사토시가 말했다. 혹시 이 집 천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토시는 천장 밑으로 지금 당장 가보자며 내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는 곧바로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멋대로 들어갔다가 혹시나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디 파손이라도 생겼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쪽에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냐고 천장 밑에 가볼 생각이 가득 찬 사토시를 설득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부동산 쪽에서는 쥐라도 사는 것이라고 여긴 것인지 며칠 중으로 업체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대답했다.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느낌에 조금 마음이 찔렸지만 그 일을 사토시에게 말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칠만 참아보죠. 곧 오겠죠 뭐.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 쪽에서 방문하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사토시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부동산과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꽤 여유가 있었다.
아무래도 사토 씨는 급한 볼일이 생겨서 같이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 같았다. 그는 여분의 열쇠를 내게 건네주며 자기를 대신해서 날더러 확인해달라고 날 찾아온 것이었다. 난 알겠다고 대답한 뒤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점심시간 조금 전 부동산 쪽 사람이 구제업자와 함께 찾아왔다. 부동산 아저씨는 사토 씨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소식을 내게 묻자 아침에 그가 말한 내용을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다 같이 사토 씨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1층과 2층 사이를 조사하려면 사토 씨네 집에 욕실 천장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토 씨네 집에 들어가자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려던 그의 말과는 달리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난 사토 씨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웃 주민에다가 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난 부동산 아저씨에게 일을 맡기고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야, 괜찮아요? 난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현관문을 열어보자 부동산 아저씨랑 구제업자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는 이거 경찰에 신고부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토 씨는 욕실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서 순식간에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난 경찰에게 아침에 사토 씨와 이야기했을 때는 수상한 낌새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하고는 한동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털어놓았다. 경찰은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헌데 어째서인지 웅성거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나에게는 웅성거리는 소리도 사토 씨의 죽음도 모두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다. 그날 밤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던 나는 빨리 잠을 청하려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위화감이 느껴진다. 잠시 뒤 나는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분명 아래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분명히 내 옆에서 들린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바닥 너머로 들려온 탓에 웅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치 이번엔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을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난 각오를 다지고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터무니없는 것이 있었다. 정장 차림에 한 남자가 서 있던 것이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서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수면 위에서 상반신만 내민 것처럼 바닥에서 남자의 상반신만이 솟아난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괴기하게 짝이 없는데 그 정장 차림의 남자는 누나를 상하 좌우로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도 빠르게 말을 뱉어내듯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는 바로 그 입에서 들리고 있었다. 난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광경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져 갈 무렵 옆으로 무언가 하나 더 눈에 들었다. 사토시였다. 사토시는 바닥에서 얼굴만 내민 채 핏발이 가득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잠옷 차린 그대로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날 밤은 만화방에서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 업체로 향했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를 불러내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담당자의 반응은 이상했다. 내가 이사를 가지 못하게 막는 느낌이랄까? 난 그 이유를 묻자 경찰 쪽에서 내가 사토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멋대로 이사를 하면 곤란하단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토시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나인데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라는 그런 동기도 있으니까. 아침에 만났다는 것도 내 증언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토시의 사인 자체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집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정체 모를 섬뜩한 존재가 나타난 장소에서 다시 밤을 보내야 한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그날 죽어버린 사토치. 둘은 어떤 관계일까?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난 아니겠지? 난 그런 상황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믿어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난 전날 밤의 일을 부동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역시나 그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찾아가기로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 난 부동산 담당자에게 했던 전날 밤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 자식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듯한 태도였다. 연일 이어진 수면 부족 때문에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었던 나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집 열쇠를 던지고 말았다.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직접 가셔서 하룻밤만 있어봐요.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은 일단 나를 진정시켰다. 결국에 나는 멀리 이사 가지는 않을 것, 이사 가는 곳의 주소를 보고할 것, 경찰 쪽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면 꼭 응답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서는 내 이사를 허가해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사건 또한 사토시의 자살로 처리되며 내가 받던 의심도 사라졌다. 자살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얼마 뒤 나는 또 경찰서에 불려갔다. 사토시의 컴퓨터에서 일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말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 관한 것이 써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늘어놓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일기의 내용에 따르면 내가 사토시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부터 사토시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만났었고 웅성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그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일기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백히 악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토시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걸까? 경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천장 속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 사토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날 끌어들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 무엇도 진상은 알 수가 없다.